제2의 뇌소장, 허리에 매달린 소장. 소장은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장기이고 소화기 중 길이가 가장 긴 장기이다.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6, 7에 이른다. 서양의학에서의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을 말한다. 동양의학에서는 12지장은 비장에 속하기도 하고 공장, 회장과 함께 소장으로 말하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 소장을 표현하기를 소장은 등뼈에 붙어있고 배꼽에서 왼쪽으로 첩첩히 돌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소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혈이 엉치뼈 첫 번째 있다고 하였다. 소장은 오른쪽 허리 근육인 장요근에만 매달려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동양의학에서 등뼈에 붙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장요근에 매달려 있는 구조를 말한 것이다. 소장이 매달려 있는 장요근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정신적 근육이 이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근육이다. 장요근은 몸의 축을 세우는 근육으로 장요근이 무너지면 몸의 자세가 틀어지기 쉽다. 소장은 뱃속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소장을 드러내면 뱃속은 빈 공간될 정도로 구불구불한 소장으로 가득 차 있다. 망진법에서 소장은 인중으로 판단한다. 인중은 인체가 최초 발생 당시 좌, 우 위턱뼈가 서로 만나 행태를 형성한다. 태아 때 소장이 270도 회전한 후 복강으로 유입될 때 얼굴뿐 아니라 몸의 좌, 우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중앙에서 만나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양쪽 골반이 만나는 치골결합도 이때 결합되고 얼굴의 기형인 구순계열도 이 시기쯤 생긴다. 구순구계열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는 기형으로 임신 4주에서 7주 사이에 얼굴이 형성되는 시기에 입천창에 위턱뼈가 붙지 않아 발생한다.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좋아져 어렵지 않게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데 구순구계열이 있는 사람이나 수술한 사람들 중 유독 생식기 쪽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가려움증이 심할 때 소장과 치골결합을 이완시켜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환과 증상이 인체의 발생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체의 오장육부는 대부분 생리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조적 위치가 주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소장이 매달려 있는 오른쪽 장요근은 고관절과 허리 기능과 관련 있는 근육이다. 그리고 고관절의 불균형은 소장의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요근에 매달려 있는 소장은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척추측만층에도 영향을 준다. 소장을 덮고 있는 막인 신장막과 간의 막중 신장막은 인체의 몸통 안쪽 전체를 지나가는 막이다. 이런 신장막은 한쪽에 매달려 있는 소장에 의해 틀어지기 쉽다. 습관적인 자세로 인하여 성장기 어린아이의 척추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장과 이를 감싸는 신장막이 최초 발생하는 태아 시기에 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는 것이다. 소화기 사용 설명서. 소화기는 항민관의 끝과 끝이 입술과 방문으로 고정되어 있다. 외부의 음식물이 들어와 관을 통과하면서 좋은 것들은 흡수하고 찌꺼기만 버리는 통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화기는 인체에서 발생될 당시 좋은 것은 흡수하고 찌꺼기만 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나쁜 것들도 나쁜 것인 줄 모르고 흡수하고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밀어내어 오히려 배설해버리는 과정이 발생한다. 원래 우리가 삼킨 세균들은 인체를 공격하지 못하고 배설된다. 사실 소화기에는 인체에 쓸모없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배설시킬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배설해야 할 대변마저도 배에 쌓아두고 산다. 인체에 불필요한 배설물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는 씹어서 삼키는 동작부터 원활해야 한다.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씹는 작용부터 소화작용은 시작된다.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하여 오래 씹어서 삼키는 습관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혀가 구강 뒤쪽으로 음식물을 밀어내면 무의식적으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으로 들어간다. 식도를 타고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액이 분비된다. 음식물에 의해 위장 안에 주름이 펴지면 산이 나오는데 위산은 음식물을 축처럼 만들고 단백질을 소화되기 쉽게 만든다.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오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쓸개즙이 나온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고 산성을 띤 음식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잘 분해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산성인 음식물이 장을 지나면 장벽들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쓸개즙의 역할이 중요하다. 12지장을 거쳐 소장까지 내려오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음식들을 잘게 부수고 분해한다. 소장에서는 분해된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한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장의 장점막을 자극하고 이때 장액이 분비된다. 장액은 황색으로 투명하며 알칼리성이다. 장액은 장의 연동 운동의 윤활유로서 분비되는 것이며 소화효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화효소는 소장 안쪽 벽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된다. 소장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 음식물을 대장으로 넘어간다. 이때 뱃속에서는 열이 발생한다. 대장으로 넘어가면 소화효소가 없다. 따라서 대장에서는 영양분이 아니라 수분과 비타민을 체내로 흡수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소화기가 전신의 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구강, 인후, 식도가 상초의 기로 활동하고 위장은 중초의 기, 대장과 신장, 방광은 하초의 기로 활동한다고 말한다. 상, 중, 하초의 소화기가 모두 통과하여 내려가는 것은 동양의학적 관점에서도 해부학적인 의의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식물이 위장으로 옮겨지면 그 액이 5가지로 갈라진다라고 설명한다. 날씨가 차가우면 오줌과 기가 되고, 날씨가 더우면 땀이 되고, 슬퍼하면 눈물이 되고, 열을 받아 위가 늘어지면 침이 되고, 사기가 침범하여 기가 잘 돌지 못하면 수종이 생긴다고 하였다. 동양의학은 내부적인 감정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에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2의 뇌육모. 앞서 말했듯 제2의 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기이다.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인지 자율적으로 분별하여 흡수를 하거나 몸 밖으로 배설한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입에서부터 으깨고 쪼개서 소화되는데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잘게 부순다. 입의 침샘처럼 소장에도 소화샘이 있다. 소장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소장벽에 흡수되어 혈액으로 흡수된다. 소장의 장벽은 길이가 1손가락 모양의 돌기돌기 형성되어 있는데 육모라 한다. 육모 속에는 중심부에 암주관이라 부르는 모세림프판이 있고 그 주변에는 모세혈관망이 있다. 당질이나 아미노산 등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질은 암주관으로 흡수되어 림프관으로 흐른다. 소장벽의 육모 하나에는 수십 개의 미세육모가 나 있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을 최대로 넓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장 흡수세포의 육모막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글리코칼릭스는 소장의 육모세포를 코팅해준다. 글리코칼릭스는 모세혈관 내 배달 지킴이라 할 수 있는 혈관 내피세포이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글리코칼릭스가 건강해야 한다. 글리코칼릭스가 손상되거나 얇아지면 혈관 내피 세포의 결합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장은 음식물로부터 독소와 세균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육모세포는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소장 육모에 흡수된 분자들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간다. 소장의 직경은 3에서 5cm 정도지만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들과 독소들의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인체의 면역세포 중 70%가량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소화 흡수 이외에도 유해물질이나 독소 등을 차단하고 방어벽을 구축하며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소장의 주요 역할이 된다. 여기에는 소장벽의 치밀한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벽에 손상이 생기거나 점막세포 사이의 결합이 약해져 있으면 세포 사이로 유해한 성분이 유입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장의 정상적인 육모세포는 영양성분만 흡수하고 세균이나 입자가 큰 성분들은 흡수되지 않고 배설시킨다. 그러나 육모세포가 손상되면 손상된 조직 사이로 유해한 물질들이 흡수되어 간으로 보내지고 이로 인해 독성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소장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장루수증후군이다. 장루수증후군은 장의 방어벽이 무너진 것으로
독소나 세균이 배설되지 않고 중간에 새는 것이다. 독소나 세균은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서 독성이 쌓이며 이러한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간기능 장애, 만성피로, 여드름,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장루 수증후군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소장의 점막층에 존재하는 집합림프 소절은 파이에르판이라 하는데 공장의 점막층에서 점막하증으로 뻗어 있으며 많은 림프 소절이 모여 있다. 파이에르판은 창자 전체에는 30에서 40개가 있으며 공장에서 회장까지 분포하지만 공장에서 더 많고 상당히 큰 림프 조절을 형성한다. 파이에르판은 200개에서 400개의 림프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 림프절이다. 면역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이에르판은 소장에 침입하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장내세균 등을 감시한다. 파이에르판이 비대해지면 장중첩중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 내강으로 말려간 것을 말한다. 소장 말단과 맹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중첩이 가장 흔하며 소장 때로는 대장끼리 일어나기도 한다. 소장의 미생물들. 소장의 미생물은 대장에 비해서 월등히 수가 적다. 그리고 대장에는 좋은 균들이 많이 살아야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소장은 오히려 미생물이 너무 과다하면 SIBO가 생긴다. 소장의 세균이 증식하면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체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소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고 연동운동이 느려진 소장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장내 환경이 만들어진다. 특히 소장은 얇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동운동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SIBO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균이 독소의 한 종류인 지질다당류를 내뿜게 된다. 소장에 장루수가 있거나 과민성 장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정상인의 소장 내 미생물은 1만 개 정도지만 SIBO 환자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세균이 증식해 있다고 한다. 소장에 서식하는 세균들은 하루에도 몇 리터씩 가스를 생산한다. 장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메탄가스, 수스가스,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다. 그러나 원래 소장은 가스보다는 수분이 많아야 하는 장기이다. 가스가 차면 소장이 연동운동을 하지 않아 복부팽만이 발생한다. 장내 세균의 역습에 젖아 에다 아카시는 이 가스들은 방귀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폐로 흡수되어 숨을 내보낼 때 섞여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가스가 많은 사람은 설사가 발생하기 쉽고 신부전이 오기 쉬우며 메탄가스가 많은 사람은 변비가 오기 쉽고 대사증후군을 앓기 쉽다고 하였다. 즉 SIBO의 원인은 연동운동의 저하와 장내세균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것이다. 모든 구조적 문제가 생리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소장이라는 장기도 구조적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장은 인간의 보행시 중심은 잡아주는 장요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고관절 문제는 소장의 연동운동 저하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세균 증식이 과다해진다. 인체에는 수많은 장내 세균이 있다. 박테로이데 테스비에이시티에르오이드TES는 날씬균이라고 불리며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하여 체내 지방을 연소하고 혈당을 낮추고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 퍼미큐테스 FIRMICUTES는 비만균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지방의 대사와 흡수를 높인다. 인체 내 당분 발효를 촉진하고 지방을 과잉 생산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문에 포함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구강이나 여성의 질 내부와 소장에 서식하는 균이다. 당류를 발효해 에너지를 얻으며 면역력과 항균물질 형성, 유해균 생성 억제 등의 효능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치, 요거트, 치즈 등 발효식품에서 흔히 접한다. 보통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기능 개선에 대한 만능 치료제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중 SIB형 환자가 많다. 이들은 소장의 연동운동이 좋지 않아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오히려 소장,
뇌 세균이 증가하여 장의 트러블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프로테오막테리아 문에 포함된 유산균에는 대표적으로 대장균, 비브리오, 헬리코박터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SIBO 질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균이다. 방성균 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비피더스균이 있다. 비피더스균은 모유의 90%를 차지하고 대장에 서식하며 대장균의 유해균을 배출시키고 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소화기 호르몬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직업, 취미, 음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한 모든 행복을 위한 요소들은 결국 인간이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 중 우리는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 부른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혈관과 톤의 합성어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생체화학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대부분 위장의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생산된다. 뇌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의 양은 5% 미만이고 혈소판에 미량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95%의 세로토닌이 위장관에 분포한다. 위장관 세로토닌의 90%는 소장 근위 부위 12지장 장크롬 친화세포에 존재하고 10%는 대장신경에 분포한다. 장크롬 친화세포에서 합성되는 세로토닌은 분비성 과립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세로토닌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중추 신경계의 세로토닌은 신경세포에서 합성한다. 뇌혈관 장벽은 뇌척 수액과 혈액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벽으로 높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병원체와 혈액 내 위험물질들로부터 뇌를 격리한다.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사이에서 두 물질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의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주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이 작용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되는 물질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고 부정적 마음이나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이다. 세로토닌은 두 물질 사이에서 심리 기능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통제한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거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호흡 시 산소의 독성을 제거한다.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암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져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아침 기상 시 밝은 빛이 들어오면 세로토닌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은 줄어든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오면 멜라토닌은 분비되고 세로토닌은 줄어든다. 동양의학에서는 우주의 법칙을 음과 양으로 표현한다. 음양이란 서로 의존하면서 대립하는 것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힘이지만 서로 팽팽하게 유지해주기도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의 24시간 중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양방향 순환을 하고 오후 1시부터 오전 1시까지는 음방향 순환을 한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이러한 음양의 조화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외국을 나가면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시차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준비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내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이다. 생체 시계는 계절의 영향도 받고 매일 다른 햇빛의 모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며 밤낮의 길이가 다른 절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의 빛이 아닌 불빛에 의해 생체 리듬의 교감을 겪고 있다. 자연의 빛인 태양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할 인간의 생체 리듬이 하루 종일 인공적인 불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인간의 생체 리듬에 맞춰 생산되거나 작용하는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생겨 정신적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다. 인간의 체온은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낮에 올라가다가 저녁 무렵에 최고로 오르고 밤에 떨어지기 시작하여 새벽에는 가장 낮게 떨어진다. 체온은 내장의 온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직장의 온도를 표준 체온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귀 속에 프로브를 넣어 고막에 흐르는 혈류의 온도를 측정한다. 체온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제한이 있는 곳은 모세혈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체온이 떨어진다. 특히 소화기는 특수한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순환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체온이 떨어졌을 때 암세포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고 세로토닌의 분비도 감소한다. 인간은 환경과 관계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이지만 인공빛의 과다한 노출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교란이 올 수 있다. 대표적인 호르몬의 교란 증상으로는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인 불면증이 있다. 이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자리바꿈으로 인해 유발하는 질병이다. 세로토닌은 지나친 흥분이나 지나친 각성을 통제하는 호르몬으로 REM 수면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멜라토닌과 자리를 바꾸게 되면 세로토닌 이상 분비 현상으로 인해 불면증이 오는 것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다. 여성들이 우울장애를 더 많은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받지 않냐의 차이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남성과 여성의 세로토닌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1.52배가량 많이 합성되다 보니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이 훨씬 빠르게 희복되어 우울증이 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은 아침 기상 시 왠지 기분이 저하되는 것을 겪는다. 이것은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낮의 활동과 관계되는 세로토닌은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즉, 아침부터 낮 동안 기분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몸이 일할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활동해야 할 낮에 몸과 마음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현대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도 세로토닌 때문이다. 낮에 햇빛을 쬐어야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정량에 도달하므로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쬐지 않으면 여러 매체에서 신경병증,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적당한 일조량은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질수록 세로토닌 분비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과 탄수화물을 찾게 되어 비만을 부른다. 충동억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의지박약이나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의 결핍에서 온다고 한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은 식습관과 감정훈련과 연관된다. 장의 연동운동을 순조롭게 만들어 음식물이 잘 운반되도록 만드는 세로토닌이 현대인의 습관적인 폭식으로 인해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세로토닌을 분비하거나 수용하는 신경세포들은 두뇌 전체 부위와 척수를 따라 넓게 퍼져 있는데 현대인의 의자에 앉아만 있는 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 연구 결과 운동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은 세로토닌을 생성한다고 한다. 세로토닌의 비밀을 쓴 캐롤 하트는 세로토닌은 모든 신경물질의 지휘자라고 표현하였다. 세로토닌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반응하며 상호 접촉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의 원료는 트립토판으로 불리는 아미노산이다. 트립토판은 고단백질을 말하며 달걀, 고기, 생선 등에 들어있다. 우리가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될 때 트립토판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혈액을 따라 신체의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